1974년 3월 미국 플로리다주. 집에서 자고 있던 9살 남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9살의 피해 어린이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17에서 18살로 보였고요. 구렛나룻과 코스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름은 짐 또는 지미였어요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 어린이의 삼촌은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당시 19살의 소년이었던 제임스 베인. 그는 피해자의 삼촌이 교감으로 재직했던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용의자의 특징과 이름이 그와 유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임스 베인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범행 시각에 여동생과 집안에서 TV를 시청했다고 주장,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알리바이에 대한 가족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시했고요. 결국 제임스 베인은 아동 유괴와 성폭행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맙니다. 자, 과연 그는 진짜 범인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09년 12월 35년간의 길고 긴 수감 생활 끝에 제임스 베인의 무죄 방면이 결정되고 마는데요. 아이고, 인생 어떻게 갚어? 저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35년 걸렸어요. 아, 너무 억울하겠다. 아니, 3일도 아니고. 진실을 어떻게 밝힌 겁니까? 지금? 네. 자, 그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건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기구 이노센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DNA 검사를 받게 된 그는 결국 투옥된 지 35년 만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누명. 그 대가로 제임스 베인이 받게 된 돈은 미화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가량인데요. 하지만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세월, 절대 보상할 수 없을 겁니다. 2014년 미국 펜실베니아. 당시 한국인 이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상 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수감 생활 2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보냈다던 이 씨의 사연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989년 7월 2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화재가 발생. 안타깝게도 현장에 있던 이모 양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다름 아닌 이 양의 아버지인 이 씨였습니다. 이 검찰은 화재 현장에 있던 이 씨의 옷에서 발화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 그리고 이 씨가 본인이 딸을 죽인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시 이 씨 측 변호사는 딸이 자살하려고 방화를 저지른 겁니다. 피고는 결코 딸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씨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이 씨는 살인 및 방화 혐의로 199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이 씨가 수감된 지 25년 만에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벗고 석방됐던 겁니다. 아니 딸이 사망한 것도 이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해? 25년이란 수감 생활 동안 이 씨는 억울하게도 친딸을 살해한 아빠라는 혹독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요. 안타깝게도 가족들과도 사이가 멀어지지. 가정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어머. 지옥과도 같았던 억울한 수감 생활. 이 씨는 수감 생활 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과 항소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 이 씨의 억울한 사연이 뒤늦게 한인 사회에 알려졌고요. 이 씨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한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재 감식 전문가인 존 렌티니 박사는 검찰의 증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 그 결과 이 씨의 바지에 묻은 것은 발화 물질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2012년 법원에서 증거로 공식 채택된 겁니다. 이뿐이 아니라요. 자백을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 역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해? 사건 당시 이 씨는 하마 속에서 딸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건물로 다시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딸을 구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망연자실한 이 씨는요. 아이고 내가 내 딸을 죽인 놈이지. 다 내 죄지. 딸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자책했는데요. 이 자책을 자백이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저 세월 어떡할 거예요? 결국 2014년 법원은 이 씨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무효화한다라고 판결. 그렇게 이 씨는 친딸 살해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한 지 무려 25년 만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미국의 한 명품 시계 브랜드 매장에서 약 3,800달러, 당시 한화 460만 원어치의 시계 5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당시 매장 CCTV에 범인의 얼굴이 딱 하고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절도범의 얼굴을 얼굴 인식 기술 프로그램으로 매칭. 그 결과 한 남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지난해 1월 절도범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진짜 좋아졌네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발달하면은 이거 완전 범죄는 불가능한 날도 오겠는데요. 그렇죠. 자, 이 시계 절도범의 정체는요. 흑인 남성 로버트 윌리엄스. 그는 당시 자택에서 아내와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가 딱 있는데 발뺌할 거야? 얼굴 인식 프로그램 매칭에서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일치했다는 CCTV 화면의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딜 봐서 나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CCTV 속 범인의 얼굴과 윌리엄스의 얼굴은 완전 딴판. 전혀 닮지 않았던 겁니다. 굳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자면 체격이 큰 흑인이라는 것뿐이겠죠. 모든 흑인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이 기술이 백인 위주로 개발이 되면 맞아요. 약간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동양인 얼굴 잘 못 분간한다든지. 실제로 그 얼굴 인식 AI가 그 미국에서 네. 그 개발이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유색인종 쪽에 네. 데이터가 많이 없대요. 아, 그러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이번 사건 역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류가 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범죄가 일어나던 그 시각 윌리엄스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으로 명백한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어린 두 딸 앞에서 억울하게 경찰에 체포됐던 윌리엄스는 약 30시간 동안 구금된 이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건 체포하러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본 순간 아닌가 보다 했을 텐데. 답정너로 갔던 거죠, 저 정도면. 그죠? 게다가 아이 앞에서 체포됐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충격은 또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자, 얼굴 인식 프로그램 오류로 억울하게 체포된 윌리엄스. 아무리 과학수사가 발달됐다고 하지만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992년 4월 캐나다 40을 앞둔 한 남성이 석방되자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를 에워쌌는데요. Good to be out forever, right? And that's all I'm really saying. So I'm walking through. 그의 정체는 캐나다 최악의 잘못된 판결로 고작 16살에 누명을 쓰고 무려 2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데이빗 밀가드였습니다. 살아왔던 세월보다 수감된 세월이 더 길었네. 1969년 1월 오전 캐나다 사스캐처원주 사스카툰 지역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밀가드가 여자 화장품을 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밀가드 옷에 피가 묻은 걸 봤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16살 소년 데이빗 밀가드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 1월 밀가드가 17살이 되던 해 소년은 밀러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심지어 감옥에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20여 차례의 가석방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번번이 범죄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모두 무산됐는데요. 1988년 밀가드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체액이 밀가드의 정액이 아니라는 내용의 법의학 전문가의 보고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 왜? 당시 밀가드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중집회까지 열며 사건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해 11월 드디어 법무부에서 직접 밀가드 사건의 재심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재조사 결과 당시 목격자들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증언한 것이 밝혀지면서 오랜 노력 끝에
1992년 4월 드디어 밀가드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런 노력이 없었다면 그냥 묻혔을 사건이네요. 그는 자유인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정신분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건 그의 억울한 외침을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1999년 미국 캔자스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범인은 마트에 있던 여성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쳐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뒤로 따은 헤어스타일에 수염이 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같았어요. 그리고 키는 180 정도? 몸무게는 한 90kg 정도? 체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근거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얼마 뒤 마트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24살 남성 리처드 존스를 체포했습니다. 자, 목격자의 진술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렇죠. 뭐 따은 머리 있고 네, 건장한 체격에 수염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확하게 잡았네요.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범인 리처드 존스는 수감된 이후에도 줄곧 무죄를 주장. 아이고. 전 그날 여자친구와 생일 파티 중이었다고요. 지인들까지 동원해 자신에겐 알리바이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목격자가 있었기에 존스의 주장과 지인들의 증언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에? 자, 그런데 존스가 수감된 지 17년 만인 2017년 과거 마트 사건의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도플갱어야? 어머, 너무 비슷하다. 쌍둥이 턱수염 있고. 같기도 하고, 그죠? 머리 따갑고 체격 크고 흑인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습니다. 와, 야, 근데 너무 진짜 비슷하다. 비슷하다. 쌍꺼풀 눈이랑. 근데 갑자기 진범이 어떻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리처드가 억울하게 17년째 복역 중이던 어느 날 동료 재소자로부터 본인과 똑 닮은 다른 재소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진 그날의 진실. 당시 리처드는 진범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하필 목격자의 진술처럼 얼굴, 뒤로 딱 따은 긴 머리 스타일, 그리고 180cm의 큰 키와 90kg의 몸무게, 심지어 나이까지 한 살 차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전과가 있었던 리처드의 이력을 본 경찰들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 리처드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24살이었던 리처드는요,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나 41살이 돼서야 누명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도소 수감 당시 리처드는 1살 딸아이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까지 두 딸을 둔 아빠였다고 합니다. 아유, 그 애들 크는 거 하나도 못 본 거야, 그럼? 애기 성인 될 때까지. 그리고 아빠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다.